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HEDC 현대산업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인 현산 측의 책임이 규명될지 관심이 모이는데요. 이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현대산업개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금 합동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뿐만이 아니라 본사 그리고 서구청 등 또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네, 지금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산업개발 본사라든지 그리고 광주 서구청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랑 고용노동부에서 합동으로 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고 지금 최근까지 압수수색된 곳이 또 17곳 정도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외벽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이제 내부도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굉장히 큰 사고가 났잖아요. 굉장히 지금 뭐 행방불명된 분도 많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왜 떨어졌느냐 이 원인을 일단 규명을 해야 되는데 워낙 관계자가 많아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고 여기 하청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누구의 잘못으로 이러한 좀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느냐 이거 자체를 규명을 해야지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행정처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누구까지 책임이 있느냐 이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예. 지금 현재 뭐 이 콘크리트 자체가 뭐 양생 과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콘크리트의 질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은 현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가 밝혀질지 그리고 뭔가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다고 하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수사가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제 이런 압수수색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모이고 또 언론 어떤 결론이 날지는 워낙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단언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인질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보니 현장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본사라든지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법인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뭐 업무상 과실치사라든지 이런 혐의로 해서 10명 정도가 뭐 그 당시에 있던 현장 소장 그리고 뭐 감리업체 직원 이런 사람들이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처벌이 될지는 결국에는 이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지냐에 따라 달라요. 이게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원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원청이 하도급 업체의 만약에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그런 규정에 이게 포함이 되는 상황인지 뭐 그러니까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거에 관여를 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원청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도 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경찰에서는 좀 샅샅이 뒤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처벌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 7달 전에 예. 광주 학동에서도 또 한번 건물이 붕괴가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조금 많은 피해가 있었고 굉장히 비극적인 사태였는데 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광주 학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처벌되는 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민사상 이런 부분들도 아직 진행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 처벌 같은 경우에는 현장 소장이 구속되고 그 외에 이제 원청에 대해서는 처벌이 뭐 굉장히 좀 강하게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있었던 부분이고 예.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이 곧 되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에 시행인데 11일 날 이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는 좀 범위가 넓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처벌법이 아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다 증명을 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뭐 형사적인 처벌이라든지 또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라든지 예. 그리고 행정처분, 뭐 원청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만약에 하도급 업체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영업 정지라든지 조금 극단적으로는 건설업 말소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결국에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 광주 학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조금 너무 꼬리 자르기식 이런 결과가 아니냐라는 좀 비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더 그런 좀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더 샅샅하게 이렇게 좀 압수수색도 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당장 오늘 진행되고 있는 압수수색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대목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의 구속 소식인데 일단 최 씨의 혐의가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에 이게 지금 대장동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화천대유 측이랑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관 합동이 된 것인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3월에 성남시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이게 설립이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이 의장이었기 때문에 이 설립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예. 이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을 받았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화천대유의 부회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8천만 원 정도의 이런 급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익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고 예.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젯밤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최 씨의 경우 또 최근까지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를 했다고 해요. 보은성 취업도 이제 경찰에서 의심하고 있다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혐의 중에는 40억 원을 약속받았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화천대유의 이제 부회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급여 뭐 형식으로 해서 8천만 원 정도의 이익을 받다 뭐 또 법인카드 사용액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예. 어쨌든 급여를 받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이것이 이 40억 원 약정받은 이거에 대해서 일부 대가가 지급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은성이 아니냐 이런 좀 혐의를 받던 것이고 예. 법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발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언론에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조금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가 조금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결과적으로 최 씨 어제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 결정이 된 건데 경찰이 앞으로는 향후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이어나갈까요? 이 최 씨의 이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언론 기사나 뭐 언론의 이런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사실 없다 이런 취지로 조금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이 최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 이런 물증이라든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뭐 인적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그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논리적인 구성을 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일단 뭐 관계자들 그리고 당시에 뭐 40억 원이 지금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급이 됐는데 못 찾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지급이 아직 안 됐지만 약속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종합적으로 자료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논리를 짜서 법원의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수사 이후에 피해자를 구속한 첫 사례다 보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좀 수사에 탄력을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 성남시 의회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쨌든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 의회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남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려면 예. 의장 한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동의를 하는 이런 작업이 있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의원들 당시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뭐 진술이라든지 만약에 또 이와 관련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예. 이게 화천대유에서 이게 제공이 됐다라고 한다면 화천대유에도 또 이제 이런 혐의가 계속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구체화가 안 됐었던 상황인데 예. 이게 구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라고 법원에서 좀 봐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탄력이 붙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가 한 명이 구속이 되면 예. 이게 어떤 수사에서의 도움이 있냐면 한 명이 구속이 되면 그 전까지는 말을 맞추던 사람들도 나도 잘못하면 구속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서 또 추가적인 진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사이 녹취록이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시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곽병채 씨가 아버지,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묻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아마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앞서 사실은 산업재해 위로금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거든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 언론에서 이제 이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가 대화한 녹취록 한 10회분 정도의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된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 A4 용지로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고 하고 거기에 보면은 2019년 12월부터 한 8개월 정도 이제 녹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뭐 2020년 3월 24일에 성남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그런 대화에서는 예. 이게 이 A12 블록, 이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A12 블록에서 나오는 수익이 42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런 언급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곽상도 의원의 이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녹취가 하나가 있었고 예. 그리고 이후 2020년 4월 4일자 대화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곽병채 씨가 이제 여기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화천대유 직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병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병채가 아버지 돈 뭐 언제 줄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 내가 그와 관련해서 뭐 한 번에는 줄 수가 없으니까는 뭐 어떤 방식으로 주겠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곽병채 씨가 50억을 받은 게 산업재해에 대한 위로금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는 계속 주장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펼쳤던 거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추가적인 조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증거가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의혹이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검찰에서 이 부분 녹취록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상태라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가지로 다른 물증이라든지 뭐 관련 관계자들의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 법원에서 어떻게 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예. 일단 이 녹취록 자체가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 정황을 파악할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다만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 이게 이 곽병채 씨가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곽병채 씨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곽병채 씨 측에서는 그런 일 없는데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면은 예. 뭐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법원에서는 이 곽병채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예.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고, 녹취록 자체가 형사소송에서는 그렇게까지 증명의 이런 증거의 능력이 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습니까? 저희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야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라고 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거짓말로도 대화를 하면서 녹취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대화 녹취라는 자체가? 것 자체는 이제 이런 대화가 있었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예. 그 대화의 내용이 진실인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사의 단서가 되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적인 증거는 될 수가 있겠지만 예.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만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조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곽 전 의원 측에서는 녹취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김만배 씨는 녹취록 신빙성에 문제를 삼고 있는 상황. 이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어떤 규명해야 될 부분들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요. 경찰이 이제 과제로 삼고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녹취록만 가지고는 이게 뭐 유죄의 판단에 뭐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빙성이라는 것은 이게 어느 상황에서 녹음이 됐는지 이게 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대화한 게 아닌데 나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단은 수사기관에 검찰에서는 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이 진실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화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뭐 확인이 돼야 돼요. 일단 50억 원이 지급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 지급한 명목이 무엇이냐 이것 자체가 이제 검찰에서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지금 이 대화에 보면은 2020년 7월 6일자 대화에서는 예. 곽병채 씨의 업무에 관해서 이 병채가 나에게 뭐 이런 공무원들이 돈을 받았던 공무원들이 뭐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들어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일들에 대한 대가인 건지 아니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지급할 돈이 지급이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피의자, 피고인 쪽에서는 어떻게 주장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결국 이것도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증인신문을 통해서 이 당시에 뭐 관계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고 여기서 이제 그럼 법원에서 아, 이 증인이 말하는 게 어디까지 사실이겠구나 또 이 증인이 말하는 건 좀 거짓이겠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좀
필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지금 절차들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녹취록 자체에도 어떤 의미는 있으나 녹취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걸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연결지어서 수사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가 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법원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하는 일은 이 사람의 범죄 혐의가 이거인 것 같다라는 거를 확정을 하고 그걸 증거를 통해서 법원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보고 수사기관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이 피고인 측의 말이 맞는지를 본 다음에 사실관계를 범죄 사실을 확정을 하고 만약에 범죄 사실이 안 되는 사실관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이제 피고인 측 말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무죄가 선고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검찰에서 말하는 범죄 사실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예. 일부는 뭐 증명이 안 된다라든지 그러면 그 부분까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도 그러면 검찰에서는 뭐 어떤 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부 사실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이 아니라 다른 법 위반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만약에 다른 법 위반인데 법 자체를 적용을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무죄가 선고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이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많은 것이고 예. 이게 재판에서는 일단 검찰에서는 이미 다 수사를 한 다음에 법원에다가 이제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들이 사실이냐 여부를 결국 진실이냐 여부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 피고인 측에서는 검찰이 지금 확보한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런 게 아닌데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증인신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심증이 굳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증인신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물증이 이제 관계 수사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죠.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무녀를 잔혹하게 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오는데요. 이제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을 했다가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뤄지는 항소심에서는 역시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쟁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지난 3월 23일에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 씨라는 이 여성을 예. 이 김태현이 조금 이렇게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A 씨 아파트에 찾아가서 A 씨의 여동생, A 씨의 어머니 그리고 A 씨까지 다 살해를 한 굉장히 좀 공분을 많이 산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계획적 범행이었는지 여부, 그러니까 김태현 쪽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A 씨에 대한 살해 부분은 어느 정도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지만 이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발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살인죄라는 것이 계획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에 조금 수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됐는데 결국 1심 법원에서는 계획적 범행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그런 살인 사건이다. 이 경우에는 그 양형 기준인데 유형이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는 검찰에서 구형한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더 증거가 명확해야 되고 이 형벌의 엄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법적인 쟁점은 아마 동일할 것이고 그 증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기 때문에 예. 동일하게 사실관계 인정이 될 것인데 이 법원에서 이 사형의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법리적인 판단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뭐 무기징역이 1심과 동일하게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